우리가 MZ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개인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개인주의는 나쁜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말은 이기주의죠. 이기주의는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거라면 주위 사람들이 피해를 봐도 상관없다의 태도이기 때문에 이기주의가 나쁜 거죠. 그 사람들이 조직 안에 꽤 있거든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타인 중심은 없고 자기 중심이 높은 거죠.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시원시원스럽게 진행되는 것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예전에 제 친구가 한 20살 좀 넘어서 캐나다로 워킹 홀리데이 갔는데 그 친구가 갔다 오더니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살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왜 그랬더니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 가야 되고, 대학교 졸업하면 취업해야 되고, 취업하면 결혼해야 되고, 결혼하면 아기 낳아야 되고, 이게 시기마다 탁 정해져 있고 거기 안에 들어가지 않은 뭔가 도태되어 있는 느낌, 이걸 사람이 굉장히 압박을 줘서 거기에 맞춰서 가려고 하는 뭔가 빨리빨리 내가 하지 않으면 거기서 벗어나는 느낌이 있는데, 캐나다에 갔더니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정말 못 살다가 경제가 부흥하면서 급발전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조직 안에서도 여러 갈등들이 있는 게, 그 베이비 부머라고 하는 전후 세대들은 집단주의 성향이 강합니다. 왜냐면 그들은 먹고 살 게 없기 때문에 개인적인 나를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뭉쳐서 기업을 일으키고 나라를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집에 늦게 들어가고 주말에 못 가고, 제가 아는 분은 애 낳을 때도 한 번도 못 가보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집단에서 나, 개인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오니까 회사 안에서도 집단주의가 강했던 사람들과 지금 막 들어오는 나라는 개인이 중요한 이 세대가 부딪히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힘들게 경제를 빨리 일으키는 과정에서 빨리빨리 무언가를 해야 우리가 될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죠. 왜냐면 문화라는 게 그것들이 바뀌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사람들 안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나도 빨리빨리 무언가를 해야 돼 라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집단주의 이야기했는데, 이제 집단주의가 뭐냐면 집단을 위해 자기가 희생되는 거면 눈치를 보게 되죠. 나보단 주의를 보게 되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문화였기 때문에 그게 지금도 많이 남아있죠. 그런데 지금 들어오는 우리가 MZ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개인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개인주의는 나쁜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말은 이기주의죠. 개인주의는 내 신념과 가치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기주의는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거라면 주위 사람들이 피해를 봐도 상관없다의 태도이기 때문에 이기주의가 나쁜 거죠. 집단주의와 이 개인주의로 잘 균형이 맞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나도 볼 수 있지만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는 이 균형적인 시각. 그래서 집단주의가 아직도 많다는 건 좀 더 내 목소리를 내고 내 표현을 하는 것들이 좀 더 많아져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균형감이 중요한 게,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 이 집단을 안 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집단도 충분히 보면서 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이 균형감을 정확히 체크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그 갈등을 우리가 분석할 때 사람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있고 타인 중심이 있어요. 근데 자기 중심은 아까 개인주의 때도 얘기했지만 나를 지키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없으면 주위 사람들에게 많이 휘둘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자기 중심이 중요한데 타인 중심이 없는데 자기 중심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걸 우리는 이제 갈등학에서는 경쟁형의 커뮤니케이션을 쓰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조직 안에 꽤 있거든요. 조직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과 대화를 하고 나면 어떤 느낌을 받냐면 항상 자기가 맞아요. 난 틀렸어. 어쩌다 한 번이 모르겠는데 갈등이 있어도 얘기를 하다 보면 결론은 본인이 맞는 거야. 우리가 틀린 거야. 이런 느낌을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심리가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나하고 너를 균형 있게 봐야 되는데 타인 중심은 없고 자기 중심이 높은 거죠. 근데 이분들의 또 굉장히 결정적인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그런 사람인 걸 잘 몰라요. 그런 뉘앙스로 당신은 당신을 모른다 얘기하면 굉장히 불끈할 정도로, 그래서 참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타인 중심과 자기 중심의 균형 중에 한쪽이 많이 무너져 있는 사람인데, 진짜 어려운 건 본인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깨닫기 전에는 참 어렵죠. 그러니까 진짜 힘든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사실 보편적이지 않고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 높은 사람보다 타인 중심성이 높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더 많은 것 같아요. 뭔가 좀 양보하려고 하고 뭔가 좀 베풀려고 하고 주의를 보는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더 많긴 하죠. 노력 이야기를 해야 이 사람이 희망을 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람을 꿈을 꾸고 뭔가 희망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노력이라고 포인트를 뒀을 때 사람이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뭔가 정해지고 결정된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확실히 노력은 적게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 조직이 됐던 사회가 됐던 사람을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만들려면 사실 노력에 굉장히 중요점을 두는 게 좋죠. 어찌됐든 노력을 강조하는 건 중요한 게, 그것이 사람의 적극성과 뭔가 활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가장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화가 났을 때 믿을 만한 누군가에게 나 너무 화났어 라고 어느 정도 표현만 해도 해소가 되는 게 감정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기 오면서 사람 만나는 게 확 줄어들었잖아요. 저도 좀 그런 영향이 있는데 코로나 시기 겹치면서 사람 만나는 걸 확 줄이다 보니까 코로나가 풀려도 예전만큼 사람을 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그런 모임들이 많았다면 오히려 그냥 안 만나는 게 몇 년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모임을 왕성하게 나갈 줄 알았는데 모임의 수가 그 코로나 전보다 많아지지 않더라고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런 모임도 점차 줄어들면서 그런 창구도 이제 막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화를 통해서 우리 안에 쌓여있는 것들을 풀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데 포스트 코로나라는 그 문화 자체가 그런 것들을 문화적으로 굉장히 많이 줄여줬고 인간관계를 축소시키다 보니까 더 내 이야기를 하고 표현하는 게 적어지고 그러면 또 내 안에 쌓이는 것들이 건강하게 풀어지기 좀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라는 것이 모든 걸 축소시켰잖아요. 운동 같은 것도 그러니까 뭔가 건강하게 감정을 풀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막히다 보니까 예전처럼 그런 것들이 활발해지지 않는 그런 문화적인 현상이 감정적인 것들이 쌓이고 잘 풀리지 않는 것들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사람마다 특이할 수 있는데 자기 마음 건강을 잘 챙기는 사람들은 이제 관계가 예전에는 좀 넓고 좀 얇은 관계였다면 이제는 좀 좁지만 깊은 관계로 좀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적어지지만 그 사람들이 깊어지는. 근데 오히려 그게 뭔가 심리적인 부분에서 더 좋을 수 있거든요. 많은 사람을 좀 얇게 만나는 것보다 좀 적은 사람만 깊이 만나는 게 심리적인 안정감이나 회복에는 훨씬 더 큰 영향을 줄 것 같아서 좁지만 깊어지는 그리고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썼던 애들을 좀 인원을 줄이지만 그 사람들이 좀 더 깊은 에너지를 쓰는 그래서 그렇게 관계를 만들면서 서로의 마음을 좀 깊이 나눠가는 과정들로 조금씩 관계가 개선되어진다면 오히려 더 코로나라는 현상이 내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울한 게 이제 감정적인 게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그걸 좀 현실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는 팁을 좀 드리면 우울한 감정 또 어두운 감정들이 사람에게 딱 오면 사람마다 나타나는 반응들이 좀 달라요. 이게 막 우울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감정들이 탁 왔을 때 예를 들면 뭐 회사에서 일하다가 누가 한마디를 탁 했는데 이게 너무 나를 힘들게 해 감정적으로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고 막 비참하게 만들고 이때 내가 이 감정을 좀 회복하고 싶잖아요. 부정적인 감정이 왔을 때 나타나는 반응들이 사람들이 크게 이제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심리적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상한 감정을 누군가한테 표현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니까 우울한 감정이 오거나 화나는 감정이 오면 이게 표현이 잘 안 되는 유형을 심리적 타입이라고 하거든요. 두 번째는 어떤 유형이 있냐면 감정이 상하면 막 머리가 아파요.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고 밥 먹고 나서 막 소화가 안 되고 이분들은 신체적인 증상으로 세 번째는 감정이 상하면 이분들은 심리적 타입하고 정반대가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되면서 뭐 던지고 싶고 막 소리 지르고 싶고 이게 행동적 유형이에요. 감정이 상하면 행동으로 막 나타나는 근데 이거를 이제 심리학에서 연구해 보니까 이 세 가지 유형이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이 우울한 마음이든 화난 마음이든 그럼 예를 들어 직장인이라고 해보죠. 뭐 오전에 이렇게 일을 하는데 누가 한마디를 툭 던졌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료들과 밥을 먹고 휴게실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쉬고 있는데 오전에 그 일이 떠오르면서 막 이 감정이 주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후에 일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면 점심시간 30분 동안 이 감정을 좀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세 가지 타입이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요. 표현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아까 같은 상황에서 점심시간 30분이 있어요. 그럼 뭘 하는 게 감정적으로 가장 큰 도움이 될까요? 밥 먹고 나서 같이 동료들과 쉬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커피나 차 한 잔을 가지고 반드시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셔서 조용히 혼자 느린 행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가장 효과적인 걸로 나타났어요. 왜냐면 심리적인 타입은 다른 사람과 같이 있으면 상대방의 마음을 신경을 써요. 그러니까 고립이 돼야 돼 혼자. 그래서 혼자 핸드폰 모음으로 해놓고 15분, 20분 혼자 시간을 보내면 감정이 많이 조절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신체적인 유형은 지금 몸으로 나타나잖아요. 자, 사람 몸 컨디션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빅3. 먹는 거, 운동하는 거, 잠자는 거. 자, 이 세 개 중에 가장 영향 많이 끼치는 게 뭘까요? 몸 컨디션에. 자는 게 1등이에요. 회사에서 아까 점심시간에 그런 상황이면 지금 뭐 해야 돼요? 조용한 곳 가셔서 15분, 20분간 숙면을 취하고 일어나는 게 신체적 유형은 감정 조절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행동적 유형 제일 어려워요. 저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도 열받으면 뭐 이렇게 부시는 애도 있었거든요. 이게 행동적 유형인데 성인 돼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평소에 운동 중에 타격 운동이 있어요. 걷고 뛰는 거 말고 뭔가를 치는 운동. 예를 들어 배드민턴 콕을 치거나 야구공을 치거나 샌드백을 치거나 이런 타격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게 감정 조절이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형에 따라 감정을 조절하는 그런 게 우울감이든 화난 감정이든 조절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마음을 정확히 아는 게 그래서 참 중요해요. 자기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자기의 마음을 좀 잘 알게 되면 상대방의 마음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아요.
제가 이야기했던 자기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냈던 사람들의 공통점, 자기 이해 능력이 높다라는 건데, 자기 이해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도 높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자기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의 마음을 깊이 공부하다 보면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 눈까지 열리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